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떠났다는 게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남편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면서 제 인생은 온통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은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간병인이 되었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는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 가고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씻겨주고 손주들이 할머니 요양원 보내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돌봐야 해. 평생 나랑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야지. 밤에는 2시간마다 깼어요. 남편이 이불을 적실까봐 욕창이 생길까봐 자세를 바꿔줘야 했거든요. 제 허리는 남편보다 먼저 망가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변호사 선생님 왜 불러요?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언장 정리 좀 하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쩡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많은 분들이 오셨죠. 큰아들, 작은아들, 딸 3자식도 모두 왔고 손주들까지 와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마친 어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유언장 개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3자식을 불렀어요. 애들아, 내일 아버지 유언장 개봉한대. 같이 가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 남긴 게 있어요? 글쎄 집하고 예금 좀 있을 거야. 작은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다 받으셔야죠. 아버지 10년 간병한 거 누가 해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엄마, 당연히 엄마 거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너희들 목도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10년 병간호, 그 모든 시간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은지, 그리고 저.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사모님 편히 앉으세요. 변호사 김 선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고인께서 3주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상태고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49제도 이제 막 끝났는데. 고인의 유언에 가능한 한빨리 개봉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박정수의 유언장. 나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나의 전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초구 아파트 시가 12억, 예금 및 적금 3억 2천만 원, 주식 및 채권 1억 5천만 원, 기타 자산 8천만 원, 총 17억 5천만 원 상당.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17억이나 되네. 쉿.
은지가 오빠를 제지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아내 김순자에게 마이너스 5천만 원. 2. 장남 박민수에게 마이너스 5억 원. 3. 차남 박민호에게 마이너스 5억 원. 4. 딸 박은지에게 마이너스 5억 원. 5. 나머지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의 기부. 변호사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읽어줬어요. 아내 김순자에게 5천만 원 맞습니다. 그게 무슨...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엄마가 5천만 원. 저도 놀랐습니다만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은지가 울먹였어요. 아버지가 미쳤어요. 엄마가 10년을 간병했는데 5천. 민호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10년을 밤낮 없이 간병했는데 제 몫은 겨우 5천만 원?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제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이다. 정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정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5천만 원이 정의인가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효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뇌졸중 환자셨어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고인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유라도 있어야죠. 왜 엄마한테만 이렇게 한 겁니까? 유언장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지가 흐느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사모님, 혹시 다른 서류는 없나요? 편지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사모님께만 전하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45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날 간병한 게 헌신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숨겨온 그 비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 미안해, 순자. 하지만 나도 이제 진실 앞에서 정직하고 싶었어. 마이너스 정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민수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지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무슨 비밀을 숨겼다는 거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숨겨왔던 그것을 남편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은지가, 뒷좌석에는 저와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나온 그 비밀이 대체 뭐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편지 읽고 엄마 얼굴 하얗게 질렸잖아요. 분명히 아시는 거잖아요. 민수야, 말씀하세요 엄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은지가 돌아보며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요. 아버지가 왜 엄마한테만 5천만 원 남긴 건지 우리도 알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4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꺼내야 할까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누워있던 안방 이제는 텅 빈 그 방을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어요. 엄마 말씀하세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너희 아버지랑 나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중매였어. 1978년 내가 25살 때였지. 저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78년 45년 전. 그때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네 남매를 키우셨죠. 저는 마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야 좋은 신랑감 있다. 박정수라고 사업하는 집안 아들이야. 조건 아주 좋아. 아주머니 저는 아직 뭐가 있어. 25이면 늦었어. 이런 기회 놓치지 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엄마 좀 도와줘. 내 동생들 아직 어린데 내가 좋은데 시집 가면 동생들 뒷바라지 할 수 있잖니. 저는 그렇게 맞선을 봤어요. 박정수. 처음 본 그 사람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고 저를 보는 눈빛도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조건은 좋았어요. 집안도 괜찮았고 사업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조건이 맞아서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한 거였죠. 엄마 그래서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 시절엔 중매 결혼 흔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뒤 나는 임신을 했어. 그게 저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 너였어. 그럼요? 그런데 그때 나는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1978년 여름,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친정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돌아보니 최민우였습니다. 제 첫사랑,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민우 오빠, 야 진짜 너 맞네. 얼마만이야?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여전히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와? 나 여기 근처 회사 다녀. 너는? 나는 결혼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우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혼? 누구랑? 박정수라고 중매로 만났어. 그래 축하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우리는 그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우 오빠가 말했어요. 순자야 나 너 좋아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나도 알았어. 그럼 왜 내 고백 거절했어? 오빠는 대학생이었잖아. 나는 공순이었고 어울리지 않았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우 오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지만 나 아직도 너 좋아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지. 너 행복해. 그 사람이랑.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몰라. 나도 몰라. 뭘 몰라요? 시기가 겹쳤어. 내 아버지랑도 같이 있었고 민호 오빠랑도. 그래서 나도 몰라. 내가 누구 아들인지. 민호가 얼굴을 감쌌어요. 세상에.
은지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친자 확인 같은 거. 어떻게 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어떻게 남편한테 말을 해.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가버렸고 은지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민호야.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민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형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친구 집에 있대요. 그래, 그럴 거야. 엄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정말 형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유언장에 그렇게 쓰셨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하셨어요? 아직 못했어. 그럼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맞아.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서랍, 옷장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리고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민호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9-2023일기. 아버지 일기장이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1979년 제가 민수를 낳던 해였어요. 1979년 3월 15일. 순자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순자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자주 울었다. 왜 울었을까?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아버지 벌써 의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0년 7월 5일. 오늘 순자의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한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뒤에는 민호 오빠와 함께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에게 물어봤다. 이 사람 누구야? 순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고등학교 선배야, 옛날 사진이야. 하지만 그 표정은 거짓말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호 오빠.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1982년 11월 20일. 오늘 우연히 순자가 전화하는 걸 들었다. 오빠, 나야. 응, 잘 지내. 민수는 잘 크고 있어. 오빠? 누구에게 전화한 걸까?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1990년 4월 3일. 민수가 12살이 되었다.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나를 닮지 않은 것 같다. 코, 눈, 인매 다 다르다. 하지만 나는 민수를 사랑한다. 친자식이든 아니든 내가 키운 아이다. 민호가 흐느꼈어요. 아버지 알면서도 키우신 거네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5년 6월 10일. 오늘 우연히 거리에서 한 남자를 봤다. 순자 옆에 서 있었다. 둘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순자는 웃고 있었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 그때도 민호 오빠를 만났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가끔 만났어. 친구로서. 친구로서가 아니었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계속 일기를 넘겼어요. 2013년 8월 1일.
나는 오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가 울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순자는 나를 간병하겠다고 했다. 요양원은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왜일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일까? 나는 알 수 없다. 2020년 3월 15일, 10년 가까이 순자가 나를 돌보고 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허리도 아프고 밤에도 잠을 못 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받을 벌인 것 같다. 사랑받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벌. 2023년 10월 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한 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싶다. 45년 동안 모른 척했던 것들에 대해 순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민수가 내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다만 재산만큼은 정직하게 나누고 싶다. 친자식들에게는 많이 주고 순자에게는 최소한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이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말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고통받고 계셨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봐 주셨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요. 형,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민수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너무 화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새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키우셨어요. 45년 동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학교 보내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민수야. 그런데 나는 뭘 했어요? 아버지 편찮으실 때 얼마나 자주 찾아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두세 달에 한 번? 민수가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은지가 오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구지? 민호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엄마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군데? 최민우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최민우 씨요. 엄마 아는 분 아니에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45년 만에 다시 만난 최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민우 오빠.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오빠 왜 여기 온 거예요? 민우 오빠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 형님한테서 받은 편지야. 한 달 전에 받았어. 남편이 오빠한테 편지를? 응.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최민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네. 자네는 아마 놀랄 거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순자와 자네의 관계. 민수가 자네 아들일 가능성. 나는 45년 동안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른 척했지. 왜냐하면 순자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민수를 사랑했으니까. 자네도 알겠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순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네. 이제 내가 떠나면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주게.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DNA 검사 결과를 동봉하네. 마이너스 박정수. 편지 아래에는 서류 한 장이 더 있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박정수 박민수.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박정수와 박민수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가 달려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 형님이 2달 전에 몰래 검사하셨어요. 순자 씨 몰래. 그럼 나는 아버지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박민수 씨, 당신은 박정수 씨의 친아들이에요.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은지와 민호도 울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남편이 유언장에. 민우 오빠가 편지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순자 씨한테 주라고 하신 편지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순자에게 너는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럽겠지. 내가 왜 너한테 5천만 원만 남겼는지, 민수가 친아들인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간단해. 나는 내가 깨닫기를 바랐어. 45년 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를 사랑한 적 있었는지, 민우와의 관계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이 내게 나눠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야. 사랑하지 않은 채 45년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미안해, 순자. 하지만 사랑해. 마이너스 정수.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한테, 너희들한테. 아이들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민우 오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순자야, 잘 살아. 오빠, 나도 미안해. 우리 때문에 정수 형님이 평생 고통받으셨어. 민우 오빠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한 벌 꺼내 안았어요. 여보, 나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은지야. 들어와. 은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빠들이랑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15억 엄마한테 다 드리기로요. 뭐라고? 엄마가 받으셔야 해요. 10년 간병한 것도 있고 45년을 함께 사신 것도 있고. 안 돼, 은지야. 그건 너희들 몫이야.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 어른이에요. 각자 벌어서 살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세요. 노후 준비하셔야 해요. 애들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바라신 것도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엄마를 챙기는 거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추억 이야기를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 남편은 그곳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편지 다 읽었어요. 일기장도 읽었고요. 저는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했죠. 45년 동안.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용서가 뭔지. 이제라도 알았어요, 여보. 너무 늦었지만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할게요. 이번 생에서 못한 만큼 더 많이 사랑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났어요. 손주들도 더 자주 봤고요.
남편의 친구분들도 찾아뵙고 남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정수 씨는 정말 자상한 분이셨어요. 사모님 이야기 하실 때마다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1년 후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왜 봉사 시작하셨어요? 젊은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못다한 사랑을 여기서 하려고요. 못다한 사랑이요? 응. 한 사람을 45년 동안 사랑받았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젊은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세요, 할머니. 멋진 게 아니라 속죄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년 후 민수에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정우라고 하자. 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 따서. 정우 좋네요. 민수가 웃었어요. 저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라겠지. 이 아이는 사랑이 뭔지 알고 자라겠지. 나처럼 사랑을 모르고 살지 않도록.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다 잘 지내요. 은지는 둘째 낳았고 민호는 승진했대요. 손주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45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가르쳐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요, 여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늦게 깨닫더라도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5년의 시간이 주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 깨달음이었습니다.